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이스탄불을 둘러본 우리는 밤 비행기로 카파도키아에 있는 카이세리로 향했습니다. 약 2시간의 비행 후 밤늦게 도착한 우리는 겨우 몇 시간만 눈을 붙인 후 다음날 새벽부터 카파도키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카파도키아, 영어로 카파도시아는 터키의 중부에 위치해 있고 독특하고 아름다운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섯 모양의 바위들, 원뿔 모양의 암석들, 그리고 후드와 바위 첨탑들은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이는 독특한 지질학적 그리고 지리적 특징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두꺼운 화산재, 용암 그리고 응회암층이 덮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백만 년 동안의 침식과 풍화 작용에 의해 이 독특한 풍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네스코는 1985년에 카파도키아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카파도키아는 열기구 투어로 유명합니다. 숨막히는 광경과 탁 트인 풍경을 제공하는 이 체험은 방문객들에게 가장 매력적이고 인기 있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열기구는 일반적으로 해가 뜨기 직전 이른 아침에 이륙합니다. 잔잔한 바람과 은은한 새벽빛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솟아오르는 풍선들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카파도키아의 열기구 체험은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 들어있을 정도로 일생에 한 번은 해봄직한 아주 멋진 체험입니다. 우리는 열기구 체험을 위해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5시에 호텔을 출발하여 현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조금 있으니 사방에서 버너를 점화시켜 열기구에 열풍을 불어넣는 소리로 요란합니다. 우리가 탈 열기구의 선장이 분주하게 열풍을 불어넣습니다. 서서히 먼덩이 터오는 시간에 열기구가 이륙을 합니다. 부드럽고 우아하게 떠오르며 땅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카파도키아의 독특한 풍경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암석, 계곡, 유적지가 모두 공중에서 보입니다. 감탄과 탄성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멋있고 환상적입니다.
조종사가 바람 상태에 따라 혹은 아름답고 기묘한 풍경이 있는 곳에 따라 열기구를 위아래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름이 떠가듯이 천천히 움직이는 열기구 위에서 내려다보는 광경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동화 같은 풍경들이 저 아래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수많은 열기구들이 떠 있는 가운데 떠오르는 태양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수마일까지 시야가 확대되고 수백만 년 전에 걸친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요정의 굴뚝, 암석, 계곡들 위를 비행합니다. 둥글 교회와 바위를 깎아 만든 고대 거주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하면서 보는 풍경도 아름답지만 하강하면서 보는 풍경도 너무 매혹적입니다. 열기구 탑승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우리가 탄 열기구가 서서히 하강을 하면서 안전하게 착륙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거의 착륙했습니다.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를 했고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번 열기구 탑승은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아주 로맨틱한 경험이었습니다. 열기구 체험을 마친 우리는 호텔로 돌아와 아침 식사를 한 후
데린쿠유, 즉 언더그라운드 시티로 향합니다. 데린쿠유는 초대 기독교 시대에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건설했던 지하 도시입니다. 데린쿠유는 1963년 카파도키아의 한 주민이 집을 수리하던 중 지하로 통하는 숨겨진 통로를 발견하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속적인 발굴과 복원 작업을 통해 데린쿠유의 역사와 건축물에 대한 귀중한 정보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 지역에 동굴 주거지와 지하 도시를 건설한 것은 이 지역의 독특한 지질학적 조건을 잘 이용한 것과 당시로서는 놀랍다고 할 수밖에 없는 공학적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지역은 응회암, 터프라고 알려진 부드러운 화산암이 지질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응회암은 굳어진 화산재로서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식되기 쉽고 파기에도 용이합니다. 그러나 이 응회암이 공기를 만나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파기는 쉽지만 파고 난 이후에는 매우 견고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 이곳에 온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부드러운 암석이 그들에게 피난처와 보호를 제공해줄 주거지를 만들기 위한 최적의 천연 자원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이곳에 동굴 주거지, 교회 등을 포함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카이세리 인근에 이러한 지하 도시들이 약 200여 개나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 도시들은 표면에 노출되지 않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동굴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 기간 동안 은신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동굴이 복합층으로 건설되었고 거주 공간과 교회와 학교 등 집회 장소가 터널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린쿠유는 카파도키아에서 가장 큰 지하 도시 중 하나이며 이 도시에는 가축과 함께 최대 2만 명의 주민이 거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데린쿠유의 단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입장객들에게 공개되는 부분만을 보여주는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 이 부분만이 지금 공개된 곳인데 지하 도시 전체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입구들이 있는데 지금은 모두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가장 밑에 보면 지하수가 여기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로 생활을 했고 여기서부터 지상까지 여러 개의 물을 깃는 통로와 환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4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다 환기구입니다. 놀라운 장치들이죠. 그리고
교회가 여기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 곳곳에 여기 6번이라고 되어 있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차단하는 맷돌처럼 생긴 큰 돌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지하도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바깥 기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곳에 들어오니 서늘합니다. 이 지하의 공간은 여름의 극심한 더위와 겨울의 추위로부터 단열 기능을 제공해 줌으로써 항상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굴 주거지는 기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공간, 창고, 주방, 마구간 및 교회, 심지어는 묘지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기통로, 물 공급용 우물, 심지어 포도주 양조장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방이고요. 이곳은 하수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식량을 저장했던 푸드 스토레이지입니다. 저 안에 보이는 저곳이 방으로 쓰였던 곳이고요. 촛불을 켜서 놓아두었던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적의 침입을 차단하는 맷돌 모양의 돌인데 가운데 구멍은 안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통로는 겨우 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좁게 뚫려 있습니다. 계속 아래로 내려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벤틸레이션 샤프트, 환기구입니다. 그 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저 깊은 곳에서 지상까지 저렇게 뚫려 있습니다. 어메이징합니다. 이제 교회가 있는 곳을 향해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교회는 아래쪽에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린구유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충성스럽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실천했던 교회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곳이 교회로 사용되었던 곳인데 십자가 모양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곳이 십자가의 왼쪽 날개, 이곳이 머리 부분, 그리고 십자가의 오른쪽 날개입니다. 이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이곳은 재판정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인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들도 생기고 범법자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저 윗부분에 양쪽에 구멍이 파져 있는데 여기에 저렇게 범죄자의 손을 묶어놓고 체벌을 가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곳은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 곳인데 왼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나오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며 회개를 하던 곳이라고 하네요. 이쪽으로 가면 또 다른 벤틸레이션 샤프트, 환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기구가 여러 개 있어서 이 깊은 동굴 속에서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레이브, 무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장례식을 하고 시체도 이 안에 안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하 도시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지하 도시는 침입자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복잡한 터널 시스템과 같은 방어 메커니즘으로 건설되었고 유사시에는 입구나 통로를 막기 위해 중간중간 맷돌같이 커다란 돌을 장치해 놓았습니다. 이는 박해의 시기에 보호가 필요했던 절실한 요구에 의한 대응책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로 사용되었던 공간으로 추정됩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후대를 위한 교육은 더욱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거시설의 건설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하는 요구와 상황에 적응하면서 수세기에 걸쳐 동굴과 지하 구조물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개조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성격은 공동체를 강하게 결속시키고 공동생활을 촉진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 한 곳에 살면서 여러 자원을 공유하고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굴 거주지와 지하 도시는 한때 이 특별한 곳에 거주했던 공동체의 강한 결속력과 외부 환경에 대한 그들의 대응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실천하는 것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은밀성과 안전을 보장받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결속하여 외부의 박해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그들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unbelievable 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고 광대하고 복잡합니다. 이렇게 핍박을 이겨내며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이곳 어딘가에 아직 남아 있을까요? 북한이 기독교를 말살시켰지만 아직도 지하교회에 성도들의 신앙이 면면히 살아있듯이 이곳 지하에도 문자적 의미에서가 아닌 그 지하에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있을까요? 부디 그러기를 강하게 소망해 봅니다.